안녕하십니까. 아침의 하나를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우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중앙일보 일면입니다. 내란 특검 조은석, 김건희는 민중기, 순직해병, 이명헌. 이게 무슨 얘기냐? 네, 지금 현재 국회에서 어제 특검 추천안을 보냈는데 어제 밤늦게 당일 바로 이재명 대통령 특검을 임명을 했다라는 거죠. 내란 특검은 이 조은석 전 감사원장 대행, 그리고 김건희 특검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그리고 이 최상병 특검, 순직해병 특검, 최상병 특검은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당 고등검찰부장이 특검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네, 말씀드렸죠. 이례적으로 국회에서 이 추천안을 보내자마자 거의 바로 임명이 이루어졌다. 일사천리, 정광석화라는 표현이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수사팀을 구성해야 됩니다만 최장 20일 정도 걸린다는 이 수사팀 구성도 20일 다 안 쓰고 구성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검 지금 물 흐르듯 쭉쭉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좀 막히는 것 같다. 뭐냐?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네. 오광수 민정수석 그동안 여러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차명 부동산 의혹, 그리고 차명 대출 의혹도 받고 있는데 직전까지 변호했지만 모두 검사 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관련해서 오 수석이 먼저 사의를 표했다라는 조선일보의 보도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관건은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이 사의를 이재명 대통령이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가 되는 거겠죠. 자칫 첫 번째 낙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미친서 거부 후 대남 소음방송은 끊었다. 네, 어제 말씀드렸죠. 어제 우리나라도 그리고 미국도 다 북한의 어떤 화해 제스처를 손을 내밀고 있다. 근데 미국이 내민 손, 친서는 받지 않았어요. 거부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내민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에 대해서 화답하듯이 대남 소음 방송은 끊었다라는 겁니다. 네, 사실 트럼프 정부에서 자칫 북한이 우리가 아니라 미국과 다이렉트로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 우리 코리아 패싱하면 어떡하냐라는 우려가 있었었는데 우리로선 가장 좀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선의가 선의로 그리고 평화로 쭉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이 대통령 첫 주 국정 지지도 53%. 지난 정부보다, 윤석열 정부 때보다 5%포인트가 더 높다라는 거죠. 여기 보겠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정부의 첫 주 국정 지지율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파란색이 이재명 정부고요. 빨간색이 윤석열 정부인데 현재 파란색 잘하고 있다가 이재명 정부 53, 윤석열 정부 때 48이었었다. 5%포인트가 더 높다. 반면 이 잘 못하고 있다가 이재명 정부 때 19%, 윤석열 정부 때 29%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 비하면 상당히 좀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만 여기 좀 볼까요?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도 덧붙이고 있다. 국민 통합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직 인사, 정책 측면에서는 어떤 통합의 메시지가 구현될 만한 가시적인 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오늘로서 딱 취임 열흘째죠. 네, 국민 통합적인 인사 정책이 너무 늦으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매일경제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불장 진입, 논란 정부 긴급 TF를 소집했다. 네, 서울 아파트값이 지금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주간 상승폭이 0.26%로 확대됐다. 근데 이 수치가 작년 8월 말 이후에 지금 한 9개월째, 이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긴급하게 지금 TF를 소집해서 어제 회의를 열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발빠르게 일단 대응에 나섰죠. 발빠른 대응이 불을 끌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네, 한눈에 봐도 이거 비행기 같긴 같은데 맞습니다. 비행기가 맞긴 맞는데 비행기가 건물에 뭔가 박혀있는 모습인 거죠. 이 비행기가 무슨 비행기냐? 에어 인디아입니다. 인도의 한 여객기에 무려 242명이 타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비행기가 이륙한 지 1분 만에
인근에 있는 의대 기숙사 건물에 그대로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비행기 지금 탑승자도 뭐 대부분 거의 240명이 넘게 지금 숨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심지어 기숙사를 포함해서 민간이 주거 지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민간인들도 다 좀 숨졌다라는 얘기가 지금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만 영국인, 파키스탄인 등 다른 나라도 좀 포함이 됐다고 하네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키워드 전광석화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3대 특검에 조은석, 민중기, 이명현 지명했다. 내란 특검에 조은석, 이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최혜병 특검에 이명현을 지명을 했다라는 거죠. 분명히 어제 국회에서 대통령실에 이 특검 추천안을 보낸 시각이 기자한테 민주당이 공표한 시각을 기준으로 보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보냈는데 근데 어젯밤 11시가 조금 넘어서 민주당에서 이런 알림 문자가 왔어요. 같이 볼까요? 오늘 밤 11시 9분자로 대통령실로부터 특검 지명 통보가 접수가 됐습니다. 내란 특검 조은석, 이 김건희 특검 민중기, 최혜병 특검 이명현. 네, 알립니다라는 내용인 거죠. 오후 3시에 보냈는데 밤 11시에 뭐 이 기준이 뭐 이 민주당에서 저희가 특검만 보냈습니다라고 브리핑한 시각이 보낸 시각은 아니긴 할 겁니다. 다만 기자들이 이걸 알게 된 시각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라는 거네. 윤영걸 대표님. 이게 6시간 만에 3대 특검을 이렇게 임명한 역대 이런 적이 있었나요? 거의 없었다고 봐야죠. 네. 원래 그 규정에 의하면은 내정 대통령실로 온 다음에 사흘 내에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은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날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시절부터 계속 특검을 추진했는데 좌절됐잖아요. 그래서 많이 좀 기다렸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또 그 조국 혁신당에서 또 추천한 또 저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라든지 심재철 네. 전 서울 남부지검장이라든지 이런 네. 분들은 정치색이 또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대통령으로 봐서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이 결정한 거 아닌가 뭐 좀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새 특검이 나온 사람들이 윤 전 대통령하고 직간접적으로 또 악연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검이 제일 중요한 게 독립성, 네. 중립성, 객관성이거든요. 특검을 영어로 뭐 인디펜던트 뭐 카운슬이라고도 할 정도로 네. 이 독립성이 중요한데 앞으로 이 과정에서 정말 편파 수사 시비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 좀 이런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혁신당에서 추천한 인사들보다는 민주당이 좀 추천한 인사가 그래도 덜 정치색을 띠긴 띠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검들도 정치색이 없는 건 아니다. 특검은 객관, 독립, 중립성이 중요한데 이거 담보할 수 있을지 조금 좀 우려도 됩니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TV 보시면서 아마 시청자분들이 그리고 특검이라고 하는데 지금 뭐 조은석, 민중기, 뭐 이명현 누군지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하실 법합니다. 저희 그 그래픽 같이 볼까요? 준비된 거. 여기 지금 6명이 나와 있죠. 이거는 국회에서 대통령실에 추천한 인사입니다. 민주당이 1명 그리고 혁신당이 1명씩 추천을 했죠. 내란 특검법은 민주당에서 조은석, 혁신당에서 한동수,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에서 민중기, 혁신당에서 심재철, 그리고 이 순직해병, 최혜병 특검법은 민주당에서 이윤재, 혁신당에서 이명현을 추천을 했는데 지금 이 최혜병 특검법만 혁신당이 추천한 이명현 후보가 된 거고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내란 특검법은 모두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인 조은석, 민중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아니, 소개를 해도 얼굴을 봐도 잘 모르겠어. 하실 법해요. 왜냐하면 자주 얼굴이 노출되는 정치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모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뭐 이 프로필을 봐도 어디 출신에 뭐 무슨 대학에 뭐 뭐를 했었고요라고 나오긴 하지만 뭐 고검장하고 뭐 그러니까 특검이 됐겠거니 싶으실 수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간략하게 다시 좀 프로필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겁니다. 일단 내란 특검의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 전 감사원장 이 직무대행을 했었고요. 세월호 참사 때 합동 수사 지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장 관련해서 감사가 있었죠. 이때 이거 표적 감사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좀 제동을 걸었었던 그런 사례가 있다. 지금 김건희 특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입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요. 문재인 정부 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해서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리고 최혜병 특검의 이명현 전 국방부 고등검찰부장, 이 이회창 전 한나라당 당시 총재, 그때 병풍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장남의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했었던 게 바로 이명현 전 국방부 고등검찰부장이다. 아, 이거에 있었던 사람들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관련해서 지금 이 사람들 그래, 알긴 알겠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특검을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생각할 수 있죠. 마침 조금 전에 조은석 특검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 입장 뭐라고 했느냐 같이 볼까요? 네, 사초를 쓰는 자세로 수사 논리에 따라 직을 수행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창일 교수님, 네. 사초를 쓰는 자세로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사초라는 거는 그 과거 조선시대 때 실록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관들이 정말로 자신의 직을 걸고 거의 목숨을 걸고 하는 게 사초예요. 네. 사초라는 표현을 쓴 걸 보니까 아주 상당히 각오를 단단히 하는 것 같은데 저 세 사람의 저 이제 경력이 나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썩 와닿지 않을 거예요. 정치인들이야 항상 언론에 보도가 되고 노출되니까 금방 아는데 저분들은 정치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건데 이번에 저기 탈락한 그 한동수 전 감찰부장, 네. 대검 감찰부장이나 이게 이제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했어요. 심재철 이 전 국장도 법무국장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이분들은 좀 이름이 많이 나왔던 분들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들 이제 탈락했어요. 워낙 이제 그 한동수 저기 이제 그 부장판사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하고 네. 심재철 전 국장은 워낙 갈등이 심했어요. 윤 정부와. 아까 잠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일부러 좀 배제를 한 것 같아요. 너무나 윤 정부하고 이 갈등이 심했기 때문에. 네. 다른 분들도 어쨌든 그 조은석 이번에 특검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그 관저 의혹과 관련해서 상당히 그 갈등이 있었던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이른바 그 무색무취하다, 아주 중립적이다, 네. 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윤석열 정부와 또 윤석열 정부 때 윤석열 검찰총장,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었던 인물들이거든요. 네. 6명이 다. 그러면서 볼 땐 그런 비판이 가능합니다만 이 특검의 성격을 보면 이 내란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최혜병 특검이에요. 대통령과 다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런 시각을 갖는 전 특검이 오히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의 특검 같은 경우는 좀 다른 특검들이었어요.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부 그리고 대통령 친인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특검들이 아니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무색무취하는 게 오히려 의미가 있었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물론 무색무취하고 중립적인 게 중요하겠습니다만 워낙 이게 지금 이 내란 김건희 여사 최혜병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나름의 관점이 있는 특검이 오히려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중립적이지 않지 않느냐. 과거 정부나 또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 때 네. 대립과 갈등을 빚었던 인물이 편파적이고 관점이 왜곡되지 않겠냐라는 일각의 우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거는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건 오히려 분명한 관점이 있는 사람들이 특검이 되는 게 오히려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최 교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거를 글쎄 좀 정치색이 좀 있다고 우려할 부분이 아니라 이 조선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이 다음 기사. 네. 조선일보가 오늘 이런 기사를 냈어요. 최소한 특검은 누가 추천을 하든 어쨌거나 무색무취 인사였었는데 요번엔 색도 있고 냄새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한쪽이 좀 편중돼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취지의 기사를 조선일보가 썼죠. 근데 아마 최 교수님이 요걸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무색무취하는 거 글쎄 요번엔 좀 사안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 내외에 대한 거니까 좀 달라야 되는 게 오히려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 추천하든 무색무취 인사여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하지만 약간 색깔이 좀 있는 편이 오히려 맞는 거다. 이경미 변호사님. 사실 어제 이미 특검 후보 6명이 발표가 됐거든요. 관련해서 법조계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좀 나왔을까요? 무색무취, 정치색이 있다, 어떤 얘기? 일단은 지금 특검 자체가 사실은 이제 그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국민적인 그런 관심사,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어쨌든 공정한 시각에서 접근을 하는 게 장점이 될 수가 있고 네.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비용이 좀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이제 정쟁에 좀 이용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성격을 또 아예 배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이 사건 자체가 초유의 어쨌든 세 개의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는 것도 너무나 이례적이기도 하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이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정치적인 성격을 띌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특검 자체가 가지는 성격이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이슈가 되어왔던 그런 사안이 성격이다 보니까 네. 좀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이렇게 이제 무색무취의 그런 뭐 담당자를 좀 뽑기는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리고 법상 어쨌든 뭐 후보자 추천 자체를 이제 뭐 민주당과 아니면 비교섭 단체 중에 이제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에서 이렇게 추천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네. 그 안에서 지명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 결국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색채를 띠는 사람이 이제 뭐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제 그런 뭐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뭔가 균형성을 가지고 특히나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네. 뭐 법 쪽에서는 뭐 아무래도 이제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전문성을 가지고 앞으로의 수사 결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의혹을 해소를 해주고 뭔가 이제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시각에서 이제 접근해서 결과를 내준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의미를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전문성을 가지고 수사로서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건데 이것도 짧게 좀 여쭤볼게요. 사실 이번에 3대 특검이 트리플 특검은 사실 역대 처음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검찰 입장에선 좀 위축이 될 수도 있고요. 오히려 특검으로 공을 넘겨서 살짝 좀 홀가분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검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경찰, 검찰은 특검이 가동이 되면 이제 모든 수사 기록을 넘겨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은 이제 계속해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수사를 해오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특검을 할 것이 예상이 되고 지금 실제 특검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수사의 속도를 내는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뭐 하루가 멀다고 계속해서 이제 뭔가 이제 뭐 수사에 진척이 있고 뭐 출석 소환 통보를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부분들이 생겼는데 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좀 특검이 이제 가동이 될 것 같으니 본인들 입장에서도 좀 유의미한 결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좀 액션을 보이는 것 같고 아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뭐 나중에 이제 특검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뭐 유의미한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아마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할 수 있었던 부분을 왜 하지 않았느냐라는 또 비판에 직면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뭔가 이제 특검에 넘겨서 홀가분하다기보다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매진해서 이제 그동안까지는 결과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본인들 입장에서도 그게 이제 입장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아마 그래서 수사의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특검 수사가 본격화가 되면서 약간 본의 아니게 특검과 지금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 검찰이 약간 경쟁적으로 좀 가는 면이 없잖아 있을 수 있겠다라 말씀하셨는데 윤영걸 대표님. 지금 민주당에서 검찰청 해체법을 내놨거든요.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길 통해서 다 걸르고 네. 검사는 제대로 검사라는 신분도 아마 못 가질 그런 검사가 많게 될 정도 그렇거든요. 근데 특검을 파견한 사람이 120명이나 되는데 네. 그 사람들이 토사구팽 당할 게 뻔히 아는데 수사 열심히 하겠습니까? 저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고 봐요. 너희들 특검 가서 열심히 해라. 네. 그 다음에는 아주 신상필벌이 있을 거다. 이래도 열심히 할까 말까 한데 검찰청 없앨 거야. 수사권도 뺏을 거야. 기소청만 할 거야. 그러는데 특검 가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 특검이 너무 좀 특별히 공정한 검사가 특검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내정한 거 보면 특별히 불공정한 검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 않나. 조은석 특검 내정자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과거 검찰총장 내정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계속 경쟁하던 관계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에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보냈어요. 네. 거기가 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윤 전 대통령 측하고 마찰을 계속 빚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특검을 맡아서 내란 특검을 맡아서 물론 뭐 사초 쓰는 마음으로 한다지만 얼마나 공정할 수 있겠어요? 저는 개인의 감정을 배제할 수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선시대 때 다산 정약용 네. 선생이 18년간 강진에 유배 갔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정약용 선생이 암행어사 할 때 경기도 관찰사 하는 서용보라는 사람을 네. 그걸 비리를 문책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서용보라는 관찰사가 직위 해제가 됐었거든요. 그분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계속
정치보복하는 통에 정약용 선생이 18년 유배 갖고 또 돌아와서 18년을 더 살았는데 그것도 관직에 복귀도 못해요. 이분 때문에. 그런 정도로 악연이라는 게 크거든요. 그래서 특검이라 하면 보통 대한변호사협회라든지 원래 논의되는 게 대법원장 추천이라든지 네. 뭐 학계 추천이라든지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아주 윤 전 대통령하고 국민의힘하고 갈등 관계에 극단적으로 있던 쪽에 추천받아서 너희들 해야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공정한 특검이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네, 최 교수님. 글쎄요, 그런 이제 논리가 가능하긴 하겠어요. 들어보니까. 그런데 너무 예단이 앞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특검의 성격을 보세요. 이 내란 특검이에요. 내란이라는 게 대한민국에 거의 존재했나요? 과거 12.12 때 이럴 때 빼놓고 5.18 같은 게 사실상 내란인데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이른바 공천 개입 의혹이라든지 보궐선거도 그렇고 또 건진법사 건이 다 들어갈 것 같은데 아직은 뭐 확정된 건 없습니다만 얼마나 국정 개입을 한 단서가 의혹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최혜병 특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2년이 다 돼가는데 이 그때 이제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거 아니에요? 화를 뭐 대단히 심하게 냈다. 경로란 단어도 사실 지금 시대에 맞지도 않는 단어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이 수사 외압 의혹이 제가 볼 땐 그때 여러 보도가 됐었어요. 외압이 좀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걸 하는 특검이에요. 과거 특검처럼 무슨 온로비 특검이라든지 무슨 저 어떤 무슨 성폭력 피해자 뭐 이런 사망 사건 수사하는 특검 이런 거 다른 거예요. 성격 자체가 대단히 국가적이고 엄청나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뻔했던 이 사건들입니다. 이거는요 기계적 균형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나름의 어떤 편견이 아니라 과거 정권과 갈등이 있는 게 당연했어요. 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뭡니까 관사 이전 문제 같은 거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특검하는 게 맞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 편견이 아니라 왜곡된 편견이 아니고 관점과 방향성이 있는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추천도 그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두 분이 오랜만에 좀 약간 다른 의견을 좀 주셨어요. 네. 근데 사실 법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런 게 있죠. 판사는 판결문으로 얘기하고 검사는 수사로 얘기를 한다. 특검이 임명이 됐고 그 수사팀이 꾸려질 겁니다. 그 수사팀이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놓은 이 수사 결과가 모두를 납득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 후적인 어떤 평가가 이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같이 좀 해보네요. 첫 낙마, 네, 물음표가 지금 붙었습니다. 보겠습니다.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네, 여기 보겠습니다. 여권의 고위 관계자 오 수석이 자기 신상과 관련한 의혹이 막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안다라는 익명의 여권 고위 관계자의 얘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 부담이 돼서는 안 되니까 내가 먼저 직을 좀 내려놓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갑자기 왜 이 오광수 민정수석 누군지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사람이 뭘 했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 의혹을 살짝 좀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의 의혹 첫 번째는 차명 부동산 의혹이었었죠. 이 배우자의 명의를 지금 다른 사람한테 지인의 그러니까 명의만 빌린 겁니다. 명의만 빌려서 이 관련해서 반환각서를 받고 차명으로 좀 관리를 하고 나중에 이 반환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그래서 사실상 차명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냐 공직에 이 검사로 있으면서라는 의혹이에요. 관련해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뭐라고 했느냐 송구하고 부끄럽다. 죄송합니다라고 사실상 인정을 하는 듯한 이런 입장을 냈죠. 대통령실은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는데 본인이 잘 해명을 했고 그걸로 가름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 의혹은 넘어가는 듯 했는데 근데 또 다른 의혹이 터집니다. 뭐냐? 차명 대출 의혹이죠. 오광수 수석이 한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내가 대출을 해야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신이 아는 아까 그 차명으로 부동산 관리해줬던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이 사람 명의로 해서 부동산, 이 저축은행 대출을 받습니다. 사실상 이 돈은 이 저축은행 대주주가 본인 회사에서 빌리는 건데 명의만 얘기해서 빌려줬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결국은 그럼 차명 대출인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 관련해 사실 뭐 아직 뭐 명확하게 맞다 아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아직은 다 의혹인 상황이다라는 건데 이러한 의혹들과 관련해서 지금 본인이 직접 사의를 표명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다는 거죠. 최창일 교수님, 이재명 대통령 사의 수리할까요? 뭐 제가 지난주에 99% 사의 수용할 것 같아요. 90% 수용한다. 왜냐하면 네. 저 부분이 지금 뭐 확정된 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상당한 의혹인데 사실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정권 초기입니다. 통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통합이란 건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내란 특검 이런 거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정확하게 과거에 대한 그리고 진실에 대한 진상에 대한 규명이 확정되고 그게 전제될 때 통합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더구나 대통령의 민정수석이에요.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특히 공직기강이라든지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고 대통령의 친인척을 관리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다른 공직하고 또 달라요. 근데 지금 저 차명부동산 저거 많이 봤던 그 기시감들이 있는 얘기들이에요. 과거 인사청문회 때 얼마나 저런 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어떤 인사는 이제 통과된 인사도 있고 또 통과가 안 된 낭만 인사도 있고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바로 중요한 민정수석 비서관인데 대통령이 비서예요 일단. 근데 저런 의혹을 가지고 어떻게 명분이 있겠어요? 단순히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를 떠나서 말이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바라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추진하겠다는 국정 개혁 과제들. 제가 볼 땐 제가 그래서 어제 그제 계속 말씀드린 게 일단 자진 사퇴해야 된다. 임명을 이미 했는데 네. 이 정권 이제 출범한 지 열흘도 안 됐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한 게 부담이 그 자체가 클 겁니다. 아마. 그럼 저 정도가 나오고 언론에 계속 나오는 말이죠. 빨리 자진 사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진 사의 표명했다고 그래요. 아직 대통령이 수용을 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수용할 것 같고 판단 잘한 겁니다. 저런 인사가 자꾸만 1명, 2명, 3명 쌓이잖아요. 그 자체가 자꾸 정권의 도덕성에 타격이 가해져요. 그렇게 된다면 그게 점점 국정동력의 약화로 이어진다. 그걸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그러면서 볼 때 오광수 민정수석이 판단을 잘한 게 아닌가 빠른 속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사의를 표하기를 잘했다. 현 정부의 부담이 되기 전에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뭐 아까 90% 결국 사의를 수용하지 않겠느냐 받아들일 거다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윤영걸 대표님 이재명 정부의 어떻게 보면 첫 뭐 낙마가 될 수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선 이거를 사의를 수리하기도 못하고 안 하기도 못하고 사실 이런 판단이 들 수도 있어요. 원래 비서는요. 네. 사표 낼 자유도 없습니다. 사의 표명은 위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다 됐다고 봐야죠. 그다음에 사의 표명하는 거거든요. 네. 비서관이 수석이 덥석 그렇게 사의 표명 못하니까 당연히 저는 뭐 수리될 거로 보고 민정수석이 앞으로 이제 인사 검증을 해야 되는데 네. 본인이 저렇게 하자가 많으면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계속 인사 장차관부터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그래서 차명 대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차명 계좌 의혹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볼 때 제가 보기에는 직을 유지하기 어렵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저렇게 수리를 했다고 해서 네. 앞으로 좀 논란이 잠잠해지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저는 이 이재명 정부가 그 6월 4일 날 취임하고 네. 지금 정광석과처럼 8일 날 민정수석 임명하고 바로 언론에 터졌거든요. 네. 지금 각각 나오는 게 친여 언론 매체 통해서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성락 안보실장도 부동산 투기 의혹 있죠. 원내대표 나온 뭐 김병기 실장도 뭐 아들 취업 부탁한 게 녹취록까지 통째로 또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김민석 총리 내정자도 또 여러 가지 뭐 아들 또 논문까지 지금 막 나오고 여러 가지 법 그 제안한 것도 나오고 다 통째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언론에서는 이렇게 취재해서 쓰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 취임한 지 열흘도 안 됐는데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는 거 정권 초기에 내부 권력 투쟁이 지금 있다고 봐야 돼요. 아하. 그러니까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해서 아무래도 여권의 반대가 있었잖아요. 특수부 검사 출신이 그 네. 민정수석 하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위성락 안보실장 그 동맹파잖아요. 네. 자주파에서 뭔가 좀 얘기가 있었다고 봐야고 원내대표도 뭔가 있고 김민석 총리 내정자도 내부의 반대파들이 계속 언론에 제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인사 마찰이나 논란, 소란은 이게 시작이다. 앞으로 더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추측이 됩니다.
네, 지금 윤영걸 대표님은 이제 본인이 이제 내가 기자를 해봐서 아는데 이게 언론에서 하나하나 뭐 부동산 의혹이든 뭐든 이거를 파는 게 그렇게 하루 이틀 만에 뚝딱 나오는 게 아닌데 지금 빵빵 여기저기 어쨌거나 의혹이지만 의혹 차원이지만 나온다는 얘기인즉슨 누가 뭔가 이렇게 제보처럼 갖다 주는 거 아니겠느냐. 내부 다툼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개인 의견을 일단 주셨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 건뿐만 아니라 다른 인사들도 뭔가 더 뭐 의혹 같은 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어쨌거나 이 오왕수 민정수석 문제로 다음 기사 볼까요? 민정수석 검증 문제로 곤혹스런 대통령실입니다. 일단은 정면 돌파 기류였었죠. 근데 오늘 조간으로 나온 얘기가 사의를 표했다라는 얘기가 나온 건데 사실 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수 있는 게 무슨 얘기냐. 지금 자꾸 사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아까 나온 이 차명 대출 관련해서는 또 이제 검찰 고발을 당했어요. 고발을 한 사람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 의원입니다. 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경민 변호사님, 여기 나오는 금융실명법, 사기, 조세범 처벌법이 우리가 흔히 약간 청문회에서 듣는 뭐 위장 전입에 따른 주민등록법 위반 이런 거랑은 약간 좀 다른 느낌인 것 같긴 한데 이거는 대략 어느 정도 수위의 이 혐의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사실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좀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긴 하지만 네. 이게 어쨌든 뭐 가액을 기준으로 보통 이제 형량을 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죄명 자체들은 보통 악용이 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세금을 탈루할 때 아니면 불법 자금을 세탁을 할 목적일 때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저 죄명으로 이제 엮여가지고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데 네. 그래서 그것 자체도 이제 가액이 큰 경우가 많이 있고 아무래도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도덕성으로도 그렇고 이제 법적으로도 그렇고 재질이 안 좋은 그런 이제 범죄로 볼 수가 있어가지고 만약 정말로 그게 사실관계로 드러난다라고 한다면은 뭐 엄중한 처벌은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네. 아직까지는 뭐 의혹 제기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뭐 말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뭐 이제 공소시효도 지났다. 그래서 이제 뭐 처벌이 좀 불가능하다 뭐 이런 말도 또 나오고도 있어가지고 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처벌은 안 된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사실관계는 당연히 이제 고발이 됐기 때문에 이제 확인을 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만약에 이게 아직까지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처벌까지 가는 부분이 있다면 뭐 엄한 처벌까지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은 이게 보통은 어떤 세금 탈루나 아니면 뭐 불법 자금 세탁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보통 적용이 되는 혐의들인 건데 보통 이런 게 적용이 될 때는 금액이 현재 금액이 뭐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는 상태죠. 다만 이게 만약에 맞다고 한다면 그러면 좀 형량이 상대적으로 좀 다른 이 혐의들에 비해서 좀 높게 나올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이다. 죄질 부분도 좀 따져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오광수 민정수석 부동산 차명관리 논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는 민정수석으로서 매우 적절치 않다 생각이 들고 이것이 앞으로 이 국민주권 정부의 인사검증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한 것을 했는지에 대해서 본인의 변명을 들어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결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세요? 본인 스스로 결정할 문제다. 저는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합리적 설명이 불가능하다거나 본인이 봤을 때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다면 이제 본인이 결정해야 될 문제고. 만약 사실이면 이것은 사퇴할 일이라고 보십니까? 그 다른 비서관, 다른 수석 자리보다는 네. 어쨌든 공직자의 기강을 다스리는 자리라서 본인들로서는 이걸 본인이 아직 해명, 뭐 설명 이런 것들이 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으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고민거리가 되겠구나 우리 정부에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지금 양부남 의원 그리고 박용진 의원의 얘기를 좀 저희가 들어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뭐 박용진 의원은 뭐 그렇다고 쳐도 양부남 의원은 최 교수님 대표적인 친명계 인사예요. 그리고 본인도 이제 법조계 출신이기도 하죠. 그런데 굉장히 명확하게 이거는 안 됩니다. 인사검증 바로미터인데 안 됩니다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안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박용진 의원은 아주 완곡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아주 애둘러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처럼 양분하 의원은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양분하 의원의 저 얘기는 정권 초기부터 저런 게 자꾸 불거지면은 정권이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이다.
초반부터 아예 그런 싹을 잘라라 그렇게 들려요. 아주 단호하잖아요. 웬만하면 정권 초기에 저렇게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특히 양분한 의원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로 볼 때 네. 그런 걸로 봐서 지금 친여 매체 얘기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지난번에 MBC에서도 김병기 의원 관련 게 MBC에 보도가 되고 그랬어요. 네. 이른바 친여 매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런 걸로 봐서는 글쎄 누가 일부러 뭐 정적이 그걸 어떻게 뭐 흘렸다 이것까지는 제가 그건 알 길이 없고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이 정권을 아끼는 그 측에서 볼 때 이대로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강력한 그 내부의 견제 장치가 발동하는 것 같아요. 이건 빨리빨리 초반에 인사에서 자꾸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요. 네. 개혁 동력이 완전히 막힙니다. 과거 정권에서 무수히 봐왔어요. 인사 문제 이렇게 절대로 인사 문제는 철저히 다뤄야지 일단 얘기해놓고 검증 보고 여론 보고 한다. 그러면 점점 지지율은 떨어집니다. 이건 제가 볼 때 이번 정권에 이재명 정부에 있어서 지금 이 오광수 수석 건도 그렇고 몇 명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의혹들이 지금. 네. 그분은 절대 이렇게 안이하게 그렇게 가볍게 보아넘길 문제는 아니다. 정말로 정권이 정권 차원에서 아주 심각하고 정권 초기지만 상당히 받아들이는 반성하는 그런 쪽으로 봐야지 다시 이런 일이 안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양분한 의원이 얘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보면 이 오광수 수석 관련해서 현재 이런 추가적인 보도가 좀 솔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광수 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게 한 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먼저 한 번 의혹이 터지고 난 다음에 제가 부담이 되니 물러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한 차례 이재명 대통령이 반려를 했고 그런데 재차 논란이 뭔가 더 나오고 커지는 상황에서 어제 오후에 다시 한번 두 번째 사의를 밝혔고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수리할 뜻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의를 수리를 하게 되면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낙마가 나오게 되는 상황일 텐데 만약에 저희 시간 중에 이 소식이 들려온다면 저희가 바로 속보를 해서 알려드리고요. 혹시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저희 뒤에 이어진 뉴스에서도 또 같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럴 수 있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네. 체포입니다. 뭐가 체포냐 기사 보겠습니다. 경찰 윤 19일까지 출석하라 3차 통보입니다. 그런데 또 불응할 것 같은데 라는 얘기도 같이 지금 아예 제목으로 실려 있어요. 지금 경찰이 12.3 비상계엄 관련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대선 전부터 이거 출석하세요라고 소환 통보를 했었는데 어제부로 2차 통보에도 끝내 안 가서 이제 또 3차 통보를 새롭게 또 했다라는 겁니다. 언제 통보했는지 좀 같이 볼까요? 먼저 1차 소환 통보 6월 5일까지 오세요라고 5월 27일이었나요? 그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지 않았죠. 그래서 이날 바로 그럼 12일까지는 오세요라고 두 번째 2차 소환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어제 안 갔습니다. 최종 2차 소환 통보까지 안 가고 그래서 어제 얘기한 게 그럼 진짜 3차에 오세요. 오는 19일은 오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여기 나와 있죠. 이경민 변호사님. 보통 통상적으로는 3차 통보 거부하면 체포영장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3차가 지금 19일이니까 네. 아마 저때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을 청구를 해서 이제 발부받아서 집행을 하는 것도 고려를 충분히 해봄직하고요. 네. 지금 보시면은 1차 때는 사실 비공개로 소환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불응을 했고 2차 때부터 공개로 전환을 한 건 이게 어쨌든 본인들 입장에서도 이제 뭐 강제 수사를 염두에 두고 그래서 이제 공개적으로 이 소환을 통보를 했는데 응하지 않았다. 네. 이러면서 이제 3차까지 지금 계속해서 응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조심스럽지만 지금 계속해서 이제 특검이 또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게 강제 수사로 가는 모양새까지 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또 그 부분도 경찰 입장에서는 비난을 피할 수는 없어가지고 네. 아마 조심스럽지만 3차 소환 통보까지 불응을 한다라고 한다면 네. 지금 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적극적인 혐의에 대한 또 소명이라고 보기도 어렵거든요. 저번처럼 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뭐 이런 부분에 그치고 있어가지고 그랬을 경우라고 한다면 3차 이후에는 체포영장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경찰이 처음에 비공개로 소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고 공개로 소환하고 지금
굳이 딱 일주일 간격으로 따박따박 세 번째 또 부르는 거 이거는 결국 체포영장을 염두에 둔 행보로 보인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까 이 동아일보 기사 제목 보셨나요? 또 불응할 듯이라고 아예 전망까지 같이 나왔죠. 왜? 1차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2차 소환 조사를 앞뒀을 때 윤곽근 변호사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들어보고 오실까요? 윤 전 대통령 소환 통보 관련해서 이게 특수공무집행 방해 부분인데 범죄가 성립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환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정당한 공무집행이 없었고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관여한 바가 없다. 필요하다면 무슨 뭐가 궁금한지 해서 질문지를 보내면 거기서 답할 수 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뭐 출석을 하시거나 이럴 계획은? 네, 1차에 안 가고 2차 소환을 앞두고 있을 때 가실 겁니까? 그러니까 안 갑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뭐 서면 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굳이 공개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서면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부르고 3차까지 불렀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약간 본의 아니게 대치 아닌 대치 상황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경찰이 왜 자꾸 그러면은 굳이 부르느냐, 서면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살짝 또 혐의가 그새 좀 늘었습니다. 보면 원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그러니까 경호처에 체포영장 이 집행하지 못하도록 막으세요라고 이걸 지시한, 그래서 이 체포라는 특수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였었는데 여기에 최근에 추가가 된 게 이 대통령 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입니다. 직권남용 교사죠. 그러니까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라는 지시를 추가로 했다라는 혐의가 또 추가가 지금 된 그런 상태예요. 근데 이걸 보면 사실 이 윤영걸 대표님, 네. 경찰 입장에서도 뭔가 혐의가 자꾸 늘어나고요. 이게 지금 서면 조사로 할게요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르는 거는 이건 우리는 꼭 대면해야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서면도 할 수 있지만은 뭐 이제 대통령 신분도 아니고 네. 이제 일반인하고 똑같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 있잖아요. 법불악유라는 말 있잖아요. 법 앞에 누구나 지위 고하가 없으니까 이제 자연인 신분으로 됐으니까 일반인 같으면 당연히 출두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일반인 기준으로 해서 출두해라. 그래서 수사를 좀 제대로 해야겠다. 그때 뭐 경호처 그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하고 또 비화폰의 그 내용을 삭제한 혐의 네. 이거 추가가 됐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경찰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좀 보이려는 그런 제스처 아니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다음 달에는 이제 또 특검이 3개 특검이 임명됐습니다. 동시에 가동이 되니까 거기서 또 신병을 또 확보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로서는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고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경찰에 가도 또 어디서 또 부를지 모르잖아요. 특검에서 부를 수도 있고 네. 뭐 공수처 뭐 또 여러 군데 부를 수 있으니까 일단은 버티는 데까지 버텨보자. 그리고 지금 뭐 밖에 있으나 안에 있으나 오히려 안에 들어가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발상도 좀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결국 다음 달이면 특검이 이제 이 특검에서 다 받아서 특검에서 수사가 좀 다시 시작이 될 텐데 특검에서 어차피 부를 것 같은데 굳이 지금 이번에 갈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도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근데 또 그렇게 보면 이경민 변호사님, 지금 경찰 입장에서는 다음 달 전에 이달 안에 뭔가 뭐 눈에 띄는 실적이랄까요? 성과를 뭘 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체포영장을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이 제출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죠. 지금 뭐 3차 출석을 불응을 한다라고 한다면 네. 충분히 이제 강제 수사로 전환을 해서 이제 체포영장을 통해서 이제 아마 절차를 진행을 할 것 같고요. 그 지금 이제 저 대통령 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저게 추가가 된 부분은 이 사령관에 대해서 그때 당시 이제 비화폰을 사용을 했을 때 이 서버에 대한 삭제를 이제 지시를 했다. 네. 그래서 저 부분도 이제 경찰에서 인지를 해서 추가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결국 소환해서 이제 들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혐의가 추가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네. 이건 결국 이제 수사에 대한 불응으로밖에 이제 볼 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수사에 대한 비협조를 하는 태도는 당연히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가 되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뭐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본인이 수사기관에 의한 탄압을 받고 있다 이런 모양새로 가려고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런 부분들은
법조계에서 이게 뭔가 이제 정당한 본인의 방어권의 행사를 한다기보다는 그 부분으로서는 뭔가 이제 명분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그런 뭐 자신에 대한 수사가 이제 목줄을 째어 오는 것을 좀 피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좀 그렇게도 좀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뭐 그런 걸 다 차치하고 경찰 입장에서는 네. 아마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달려가는 그런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수사에 불응을 하면 수사 불응, 비협조 이런 부분들이 체포영장이 발부가 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 의견서를 냈습니다. 의견서에 뭐라고 적혀 있었나 같이 볼까요? 공수처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에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이런 것 자체가 다 그냥 이 자체가 다 위법합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변호사님, 공수처는 수사권 없는 거 아니냐? 원천으로 무효다 그래서 라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랬으면 사실 이후에 구속영장도 사실 발부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이후에 모든 절차들이 다 막혔을 것입니다. 근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다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법률적으로 따져본다 하더라도 이게 어쨌든 직권남용의 그런 이제 관련성 있는 범죄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도 어쨌든 당시에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사 권한은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아직까지는 이제 뭐 수사 결과를 통해서 아니면 재판을 통해서 이제 결과가 나온 게 없어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재판에서 만약에 이제 혐의가 있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나오게 된다면 그 네. 전제는 당연히 수사권이 공수처에 있었다라는 게 전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절차가 진행되면서 밝혀질 것인데 아무래도 저 논리를 내세울 수밖에 없는 건 저 부분밖에 본인이 빠져나갈 부분이 없다라고도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제 뭐 나와 있는 우리가 이제 내란의 혐의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이제 눈으로 목격을 했던 부분들이고 증거가 나와 있고 네. 군 관련자들의 진술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다 있다 보니까 결국 이제 실체적으로 싸우기에는 어려우니 절차적으로 이제 수사권이 없는 부분에 대한 그 이후의 이제 과정들이다라고 해야만 본인이 이제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절차적인 부분으로 좀 집중해서 저렇게 좀 의견서까지도 제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쭉 얘기를 하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창일 교수님. 근데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또 서면 조사는 또 받겠다고 하거든요. 이건 또 무슨 얘기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그리고 특히 이게 대단히 궁색해 보여요. 제가 볼 때. 지금 저 얘기를 한다는 거는 저게 언제 때 얘기입니까? 지난번 12.3 계엄 이후에 계속 나왔던 얘기잖아요. 공수처 수사권이 없다. 왜 영장을 발부했느냐. 이걸 가지고 계속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했던 논리가 바로 저 논리예요. 근데 저게 얼마나 지금 궁색하고 이 경찰에 소환 조사에 불응할 만한 명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윤곽근 변호사도 모르긴 몰라도 아마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저 얘기를 얼마나 윤 변호사가 많이 했습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저 얘기를 하는 거고 아까 우리 윤 대표님 말씀처럼 어차피 지금 검찰에서 검찰 수사에서 넘어가고 특검이 지금 세 개가 다 윤 전 대통령 관련 특검이잖아요. 이게 아마 제가 볼 때 구속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소환에 그치지 않고 그렇게 되는데 굳이 지금 가서 소환에 응할 필요가 있겠나라는 그런 나름의 기술적 판단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변호사로서는 뭔가 명분을 대야 되니까 대는 명분이 저렇게 궁색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표현을 좀 군색한 변명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가 2차 소환 이 통보를 받은 날이었었죠. 그러니까 2차 소환 오늘까지 오세요라고 말한 게 사실 어제였었는데 근데 어제 안 갔죠. 근데 안 가고 대신 여기서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어디냐? 네. 지금 이 주상복합이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집 아래에 있는 그 상가에서 굉장히 편안한 차림으로 이 포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 뭐 그럼 집에서 잠깐요 집 앞에 나올 때 뭐 이렇게 반바지고 반팔에다가 뭐 슬리퍼 같은 거 신고 나올 수 있지 뭐 그러면 나오지도 말라는 거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긴 한데 이게 또 마침 윤여걸 대표님 네. 날짜가 2차 소환 통보 날인데 소환 통보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뭐 자기 할 거 다 하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보기 좋지는 않죠. 경찰이 그래도 법에 의해서 출두 요구를 하는 거면은 그래도 소환에 응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소환에 응해도 실익이 없다. 그리고 안 가는 게 오히려 정치 보복 이미지를 좀 강화시켜주는 뭐 이런 이미지 때문에 저는 안 가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서초동 저 주상복합에
집에만 또 하루 종일 또 있을 수는 없으니까 저렇게 외출 갖고 뭐라고는 할 수 없는데 굉장히 보기는 안 좋아요. 그래서 일각에는 뭐 경기도 쪽에 집을 알아본다는 얘기도 지금 저도 들었어요. 네. 그래서 좀 조용한 데로 좀 사실 좀 가서 있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저렇게 모습을 하는 게 모든 우리 국가적으로도 안 좋습니다. 여당도 안 좋고 야당에도 안 좋고 지지하는 사람도 안 좋고 저런 모습이 앞으로 특검 3개가 이제 동시에 하면은 계속 또 마찰이 불가피할 거거든요. 네. 그럴 때 또 모습이 또 나올 거예요. 집에만 있을 수 없으니까 계속 저렇게 보도가 되는데 저는 뭐 본인의 각오는 했겠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한식해주거나 단호해주거나 하루 차이다. 그래서 더 버틴다는 게 네. 의미가 없는데 하여튼 참 모양이 참 안 좋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앞으로는 더 이 기회에 정치에 언급한다든지 지지자에 대해서 말하는 거 이런 거를 지금이라도 이제 완전히 좀 끊어라 이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치에 대한 언급, 지지자들에 대한 언급 이런 거 좀 끊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 직접 메시지를 낸 적은 최근에는 또 없긴 합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한 얘기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돌아오는 경우가 있긴 있죠. 들어보고 오실까요? 윤석열 대통령 이 방송 보신다 하더라고요. 대통령 감사합니다. 어제 사실 통화를 했거든요. 전화 오셔가지고 내가 대통령 되었을 때는 당선되자마자 그 집에 가서 잠 좀 자고 오려고 이제 갔는데 바로 대통령 전화 와가지고 이렇게 받았다 하시더라고요. 이제 또 여러 있잖아요. 언론에 종합해 보면은 통화 라인이 공식 채널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요. 아는 사람이 통화하다가 이제 바꿔주는 형식이 아니었는가 이런 설도 있고요. 네,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법원에 들어갈 때 나올 때 기자들이 계속 뭘 물어보는데 계속 묵묵부답으로 이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근데 주변에 다른 사람들, 뭐 측근들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가 이런 얘기도 또 있다라는 거예요. 최 교수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 전한길 씨 얼굴 언제까지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저는 보면 화가 나는데 저거 지금 말이 좀 맞지가 않는 얘기예요. 한미 정상통화까지도 폄훼하는 거 아닙니까? 저러니까 점점 더 여론전을 뭐 한다고요? 뭐 탄압받는 이미지를 준다고요? 저런 얘기하면 더욱더 그 여론이 더 나빠져요. 아니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정확하게 통화를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애써 폄하하고 폄훼하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은 바로 전화 받았는데 뭐 사흘 걸렸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미국이 지금 한국을 굉장히 우려 섞인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저게 얼마나 유치합니까? 유치하고 의미도 없는 얘기고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아 보이고 말이죠. 그리고 저 얘기도 있고 아까 뭐 다른 인사를 통해서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셨잖아요. 제가 알긴 또 이른바 극우 유튜버라는 분이 또 아주 대통령과 친한 분이 뭐 방송에서 얘기한 게 또 보도가 되더라고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는데 그거 다 쓸데없는 짓들이에요. 다 의미 없고 정신들을 못 차립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건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정권도 바뀌고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전한기 씨 그리고 아까 뭐 변호사 이런 사람들. 전 진짜 답답합니다. 네. 최 교수님 오랜만에 화가 나셨어요. 네. 왜 그러나 모르겠네. 막 그러면서 네, 개인 의견입니다. 네. 아무튼 지금 어쨌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실 대선 전에 윤 전 대통령의 이 메시지 행동 하나하나가 좀 주목을 받았는데 대선 후에도 여전히 어쨌거나 눈길이 가고 주목이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네. 윤 전 대통령 앞으로 추가적인 어떤 화제에 오를 것인지 안 오를 것인지 여부도 좀 같이 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일명 까방권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지 일단 기사부터 보죠. 이 대통령 첫 주 국정 지지도 53%, 지난 정부보다 5%포인트 더 높다라는 거예요. 아까 저희 일면 소개하면서 봤었죠. 윤석열 정부 때보다 이재명 정부 때 5%포인트가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때보다 더 국민들이 많이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구나라는 건 요 그래프로 알 수가 있는데 그럼 다른 역대 대통령들의 첫 주는 어떤 평가였는지도 같이 좀 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54.8이었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 81.6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48,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53이다라는 거죠. 이게 수치가
이걸 쭉 좀 저희가 보니까 48과 53을 비교하면 53이 높은 거 맞는데 또 54, 81이랑 비교하면 또 낮은 거긴 하고요. 요게 좀 애매한 요런 수치, 요거 윤영월 대표님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 때 81.6%가 나온 게 그때 네. 탄핵하고 광화문에 엄청난 집회 있었잖아요. 적폐청산 분위기. 그래서 문 전 대통령한테는 지지 분위기가 81.6%까지 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53% 나온 거는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5%가 높지만은 그때보다는 낮다. 거의 28%까지 낮잖아요. 네.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토 세력, 반대 세력, 아직도 마음을 안 주고 있는 세력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53%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거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적인 문재인 대통령 임기 끝나고 정상적으로 투표해서 된 대통령이거든요. 지금 대통령은 12.3 계엄 이후에 사실상 무정부 상태였어요. 7개월 만에 정부가 들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부가 됐든 얼마나 기대가 많고 많이 기다렸겠어요. 하지만은 53%라는 거는 그렇게 높은 수치라고는 볼 수 없다. 그거 앞으로 더 높이려면은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말하고 행동하고 같이 하는 거죠. 네. 지금은 말은 상당히 그 허니문 기간이라서 언론도 좀 비판을 자제하고 있지만은 말은 굉장히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거를 행동이 좀 뒷받침돼 주면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더 있죠. 예를 들면 뭐 경제에서도 나눠주기만 하지 않고 지금 예민한 거 있잖아요. 노란봉투법. 파업 어떻게 보면 많이 할 수 있는 법 아니겠어요? 네. 양곡관리법. 쌀 아무리 져도 무조건 사주는 거. 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또 저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이 기업의 이해관계가 있는 거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말로는 지금 기업으로 해서 뭐든지 하고 주가 5,000피 간다는데 주가 5,000피라는 게 실력이 기업에서 순이익이 나야지 가잖아요. 네. 그거는 기업에 대한 규제나 감독을 해제해주고 많이 좀 육성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데 지금 53%는 여건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잘하는지 좀 아직 좀 지켜보자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상당히 좀 있다 때문에 앞으로 말과 행동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실제로 이걸 하는지 여부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이 얘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이 관건이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굉장히 바쁘게 지금 다니고 있죠. 어제는 이제 곧 여름 장마가 시즌이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데 한강 홍수 통제소에 갔습니다.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올까요? 이 안전 관련 부서는 사실 책임도 크잖아요. 사고 나면 무책당하잖아요. 심지어 구속당할 수도 있잖아요. 공무원 인생이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예우 대우를 잘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려고 그러고 거기서 대개는 미움받는 공무원들 걸로 보낸단 말이에요. 네, 그래 하면 돼. 그러니까 이걸 어쨌든 좋은 사례들을 최대한 발굴해가지고 보상을 많이 해야지. 가방권을 준다든지. 가방권 뭔지 알아요? 가방권. 가방권 알아요? 알죠. 가방권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까방권 알아요? 모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대답을 하는데 최 교수님, 까방권 아십니까? 전 뭐 잘 모르겠는데요. 아, 그래요? 네,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경민 변호사님 설명 좀 해주시죠. 아, 까방권이라는 게 뭐 저는 이제 예전에 그 군대를 사실 많이 다 안 가니까 연예인들이 네.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를 갔다 온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로도 까지 말자. 그래서 까임 방지권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네. 까방권이라는 용어가 이제 그때 쓰이기 시작했죠.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까임 방지권, 야, 한번 혼날 거 좀 덮어주자. 뭐 이런 취지의 지금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제 알아요. 그래서 만약에 열심히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람이면은 우리가 그럼 일명 까방권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 한번 좀 주자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이 이재명 대통령 이 까방권까지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좀 더 이렇게 좀 대우를 하고 하지만 책임도 무거운 거니까 같이 좀 병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윤영걸 대표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뭐 좋은 거라고 봐요. 네. 그 참사 현장에 뭐 이태원 참사 현장에도 가고 또 여러 가지 홍수
지금 장마가 곧 시작되잖아요. 네. 어떤 일이 또 발생할지 모르거든요. 그런 면에서 미리 안전을 위해서 가서 얘기한 거는 뭐 잘한 거다. 하지만은 또 이제 이태원 참사가 이재명 정부에서는 벌어질 수 없는 일이다. 뭐 이렇게 단언했는데 네. 그게 정부에서 바뀌었다고 참사가 생길 게 생기고 안 생길 게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늘 겸허한 상태로 어제 또 얘기한 거 안전관리관은 좀 그 우대해주고 까임 방지권, 네. 그 BTS나 손흥민 좀 사설 개인적으로 문제가 돼도 인터넷에 댓글이 나쁜 게 별로 안 뜨잖아요. 그걸 까방권이라고 하는 건데 네. 안전관리관한테도 그런 까방권을 좀 주자. 뭐 이렇게 했는데 저는 뭐 저렇게 현장을 찾아다니는 거는 그건 뭐 평가를 네. 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현장 다니는 거 참 좋다. 그리고 이 많은 이런 얘기들 하는 건 좋고 뭐 좀 까방권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다 좋다 좋은데 다만 좀 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과 행동이 좀 일치를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같이 좀 주셨어요. 네. 지금 이태원 참사 이재명 정부에선 벌어질 수 없는 일이다라고 너무 단언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어떻게 하느냐라는 건데 일단 벌어져서는 안 되고요. 벌어지지 않았으면 모두가 바라는 그런 일들인 거죠. 어제 이태원 참사 현장도 갔습니다. 그 모습도 살짝 보고 오시죠. 세월호 문제도 그렇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오송 지하차도 뭐 이런 것도 보면 조금 신경 썼으면 다 피할 수 있었던 그런 재난 사고들이죠. 최소한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런 일은 절대로 벌어질 수 없다라는 점을 좀 분명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태원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 저희가 영상을 보면서도 마음이 좀 묵직해지는 걸 좀 느낍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저희가 여론조사 지금 53% 높은 거냐 낮은 거냐 얘기를 했었는데 이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만 물어본 게 아니라 정당 지지도 같이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정당 지지율 파란색이 민주당이고요. 빨간색이 국민의힘인데 파란색은 42, 40, 45가 민주당이고요. 국민의힘은 28, 31, 23이 이 국민의힘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둘 간의 이 차이가 무려 22%포인트가 나는데 관련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실까요? 오늘 오후에 저희 당에 대한 MBS 여론조사를 보셨겠지만 저희가 정말 국민들께 죄송스럽게도 23% 정도의 정당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저희 당이 나아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개혁하고 변화하고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변화하는 그 길이 국민들께 사랑받고. 네.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 우리가 23%밖에 지지를 못 받았다는 거 참 너무 죄송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개혁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꺼내는 카드가 전당원 여론조사 카드입니다. 근데 이 카드 쓸 수 있을지 없을지 결국 이번 주말이 마지노선이다라는 건데 주변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비대위원장 직권으로도 사실 전당원 여론조사 할 수 있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면 의총 추인을 받고 진행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아마 이런 걸 좀 고려하는 것 같아요. 이경민 변호사님. 만약에 그냥 직권으로 한다 그러면 뭐 가처분 신청 뭐 이런 게 들어가서 결국은 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좀 고려를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직권으로 하게 돼서 가처분이 들어가면 이거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근데 저번에도 이제 뭐 김문수 전 후보의 경우에도 이제 그때 당시에 가처분이 막 이렇게 그쵸? 되고 했었는데
사실 정당의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개입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영역, 정치의 자유로서 남겨두는 영역이어가지고 네. 특히나 지금 당원 여론조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더더욱 이제 당원의 어떻게 보면 이제 당의 자유를 이제 인정해줘야 될 부분이라서 조심스럽지만 가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아마 좀 기각이 되고 인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좀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통상 법원에서 이 정치의 영역으로 좀 남겨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각될 가능성도 높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 좀 꼼꼼하게 생각을 해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전 당원 여론조사 일단 이번 주말이 마지노선인데 오늘이 벌써 금요일입니다. 때문에 과연 시행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요. 이거 짧게 윤영걸 대표님. 네. 전 당원 여론조사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요. 해야 국민의힘이 당원이 75만이고 국회의원이 107명이거든요. 근데 107명이 네. 당을 대표한다고 생각해서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그것도 107명 국회의원도 주로 영남 지역에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국민의힘이 꼭 진짜 듣기 싫은 말이 모두의 책임이다. 어떻게 모두의 책임이에요. 친윤하고 권력에 따라다니던 사람 몇 사람의 책임이지. 그리고 또 하나 꼭 듣기 싫은 얘기가 지금이 당권 투쟁할 때냐. 지금 당권 투쟁 해야지요. 그래서 전당대회 빨리 열어서 제대로 좀 가야지. 언제까지 비대위 할 거예요. 비대위원장감도 하도 구하다 보니까 정말 이러다 보면은 비대한 사람밖에 못 뽑겠어요. 정말 비대위원장감도 없을 정도로 비대위 체제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가 6월 말인데 네. 그게 더 하냐 덜 하느냐. 전당대회 언제 하느냐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당이 지금 쇄신하고 앞으로 좀 나가야 되는데 네. 의원총회도 뭐 40분 전에 취소하고 그러니까 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긴 것 같아요. 승리한 당 같아요. 진 당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을 해야 되고 특히 친윤 구주류 세력이 정말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엔 윤영걸 대표님이 좀 화가 나셨어요. 네, 근데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국민의힘의 조언, 뼈아픈 좀 이 조언 비판을 좀 같이 주셨는데 국민의힘 지금 전당원 이 여론조사 하냐 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오늘 민주당은 뭐가 있느냐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 네, 민주당 김병기 서영교 원내대표 경선 3대 변수의 예측 불허다. 오늘 원내대표가 선출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세 후보에 대한 견제 심리가 좀 작용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이 처음으로 권리당원 투표가 같이 반영이 돼요. 20% 정도 반영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막판에 의혹이 나온 거 이것도 좀 봐야 된다라는 건데 사실 뭐 이런저런 의혹이나 이런 거는 다른 뭐 원내대표 선거할 때도 있었었고 할 수 있는데 이번이 처음 들어온 건 뭐냐 이거죠. 이거 보겠습니다. 원내대표 선거 최초로 20%가 반영되는 권리당원 표심이 핵심 변수다. 왜냐하면 이 20%가 의석수로 환산하면 42표다라는 거예요. 최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오늘 이제 권리당원들이 대개 이제 그 투표 성향이 좀 강성 투표 성향을 보였는데 네. 김병기 서영 의원 다 두 분 다 강성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오히려 전략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이 국정을 돕기 위해서는 과도하게 강성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권리당원들이 그런 전략적 선택을 한다면 서영교 의원이 김병기 의원보다 조금 더 강성 이미지가 있다면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권리당원들이 20%가 반영되는 게 오히려 강성을 누그러뜨린 그런 전략적 투표가 작동된다면 오히려 김병기 의원이 좀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언론에 지금 김병기 의원 아들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큰 변수는 안 될 수 있다. 그런 느낌이 저 나름대로 예상입니다. 그냥. 네, 개인 예상이지만 서영교 의원이 강성인 측면이 그리고 김병기 이 의원이 그전에 이 다져도는 탄탄함이 좀 같이 맞붙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어요. 오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